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서 교육부에서 정책 방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진희 박사님께서 학교 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가진단 도구 활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참여하셨던 학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모아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사례나 유형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아시면은 이후에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 공간 관련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된 사업이고요. 선생님들 학교에 계시면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 미술실 현대화 사업, 화장실 고쳐주기도 하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학교에서 경험하신 대부분의 학교 환경 사업들은 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고요. 2009년도에 교과교실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별 교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건축학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학교 건축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은데, 집을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안에 계신 식구라든지 취미 생활이 뭔지,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서 집을 만듭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이러한 건축학에서 쓰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학교에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보다 사용자, 특히 학생의 중심을 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부터 추진이 됐는데 학교 전면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어서 좀 장기 사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로 교과교실제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문이 나가거나 할 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괄호 열고 교과교실제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의미는 이렇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과교실제라는 정책 제도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인데요. 교과교실제는 교과별 교실이고 교과별 운영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해당 사항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 사항이 있는 정책이고요. 2008년도에부터는 고교학점제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중학교는 신규 지정을 최대한 하지 않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밑에 앞서 발표하셨던 조진희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 교육시설 행정론 적혀 있는데 교직 과목에서 필수 과목은 아니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에서 이런 식의 교실 운영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가 종합교실형인데요. 종합교실형이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임반, 홈룸이라고 하죠. 홈, 집인, 룸, 방. 홈룸과 수업을 듣는 교실이 사실상 거의 일치하는,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교실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일반교실, 특별교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실, 특별교실형이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있죠. 일반교실이 1학년 1반, 1학년 2반 교실들이 쭈르륵 있고요. 특별교실로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등등등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교실들이 있는 그런 이완화된 교실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과교실형이 있습니다. 교과교실형이 근데 영문을 보시면 디파트먼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교과라는 말이 없죠. 서브젝트나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디파트먼트는 부서라는 의미일 텐데, 미국에서 부서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사업 아니면은 운영 행정부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별 부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타입이라고 하면 그래서 교과교실을 만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학교를 운영할 때 국어부, 영어부 이런 식으로 교과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부나 아니면은 교무부 이런 부가 아니라 교과부서 중심으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9년도에 당시에 이제 교과교실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거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교육과정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시에 교과교실 조성한다 라고 이름을 하면서 교과교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툰형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들도 여러 가지 그 건물동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들도 건물동이 나눠져 있는데 1교시는 A 건물에서 듣고 2교시는 다 옆 건물로 넘어가고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플래툰형은 교실들에서 주로 오전 수업 쭉 듣고 오후 수업 쭉 듣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간을 약간 이원화 혹은 약간 구간을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영하는 방식은 아닌데 달톤형이라고 하면 달통은 원자 질량의 단위입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자 질량 단위고요. 그래서 학교 교실들을 전부 다 하나의 단위로 보고 동일하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종합강의동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약간 공용교실존 뭐 이런 교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들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그런 교실을 달톤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방형 오픈스쿨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로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주민센터라든지 토즈와 같이 교실을 아주 정말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학급 단위 교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다음을 넘어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좀 넘어가고요. 학교 용어 선생님께서 그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하실 때 요 그림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점제를 운영한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데 학점제는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자꾸 바뀌죠. 그래서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 학점제 교육과정은 아마 2022일 겁니다. 그리고 학점제 교육과정도 아마 또 전면 개정 있을 때 또 뭐 2026이나 2027이나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앱은 자주 바꿉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쪽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컴퓨터, 모니터, 뭐 마우스, 키보드, 아니면 저는 갤럭시 S를 쓰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가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윈도우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이런 그 운영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런 그걸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학점제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 조성하는 시설 환경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교과교실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들은 OS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과교실제를 하다가 이제 교과교실제가 있고 또 고교 학점제가 있고 이것들 간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뭐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과학고, 영재고 등은 교과교실 학점제를 기본으로 하되 교실의 운영 방식은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교과교실제라는 정책은 지금 교과교실 본래 운영 방식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면 국가에서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 시스템인데 이런 교과교실제라는 운영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사업이 1차년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그 안내서에 나와 있는 그 학교들이 했던 조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안내서에 있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 듣고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4월인데요. 4월에 3, 4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TF를 만드실 텐데 이제 학교 공간 조성 TF의 가장 큰 특징이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분들이 보통 주무를 맡게 되시지만 행정실이 반드시 처음부터 행정실에 있는 분이 TF에 들어와 주셔야지 운영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그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은 특정 교과 소속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다양한 부서에 참여한 TF가 구성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계속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가고 그리고 방향 설정 과정에서는 인근 학교를 탐방하거나 뭐 그 학생들 동아리를 만들거나 협의하거나 설문조사하는 등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해야 될 큰 틀의 방향을 만들면 좀 구체화된 앞서서는 방향 설정 과정에서는 그냥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하면 구체화 과정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탐방할 만한 학교의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의와 조율 과정에서는 컨설팅 등등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축과 기자재 선정, 그리고 시설 공사, 기자재, 그리고 내년 1, 2월 달에 보통 공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3월 달 새 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공사를 완료지어서 내년 3월에 새로운 학생들이 다시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올 때는 바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서 특히 교과교실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혁신 사업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 참여 설계입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교사, 행정직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이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아마 졸업하고 나서 지금 후배들이 쭉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 사업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고교학점제 학과 환경 조성 사업이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 공간은 수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교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만들었더라도 이것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학점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설계 그리고 사용자 참여 설계 크게 두 줄기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참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학교 환경 조성을 했던 학교 공간을 조성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크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과 시간을 활용해서 미술 선생님께서 교실 그 모형을 그려본다든지 사회교과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신다든지 해서 교과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학교나 건축사무소 등을 탐방해서 실제로 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TF,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설문조사나 학생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생 공모전을 하는 그런 다양한 학교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 조성 사업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컨설팅이 있을 텐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가셔가지고 실제로 학교 환경 조성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3자적으로 조언한다는 측면, 그리고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 탐구한다는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인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모니터링 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이렇게 이왕 만드는 거 심미적, 감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학교들도 나타났습니다. 예, 학교 공간 조성을 했던 학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좀 사례들을 유형화해 봤습니다. 작년에 19개 학교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찾아가 본 사례들이고요. 먼저 교실을 조성할 때 학교들이 접근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접근이 교실을 많이 만들자입니다. 소인수 교실 수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교실을 조성하자. 그래서 학교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실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학교 공간 중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가 연면적, 배정된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교실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공간을 늘리는, 교실 수를 늘리는 그런 접근이 많았었고요. 또 현재 고등학교들 중에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학교 공간에 여력이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홈룸, 단임반이죠. 기존의 단임반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목적형 교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반은 그대로 두고 그 외의 교실들의 디베이트, 인강, 러닝, 도서교실, 연극교실들 등 어떤 특정한 수업 방법이나 활동을 위한 공간들을 추가로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과교실, 공용교실 그렇게 접근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사실 학점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이 교과군을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학교 전체를 수학 교실, 영어 교실과 같은 교과 교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과 교실을 2대, 교과 교실의 중간중간에 공용 교실을 두어서 그 교육 과정의 변화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S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교과 실제를 운영한다라는 측면은 운영 관리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들을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과 교실 형태가 어느 정도 교과별로 책임지는 구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운영이나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홈베이스 같은 경우에 집이고요. 베이스가 평평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기존에 선진형 교과 교실제가 운영이 됐을 때 홈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2번째 사물함 보관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홈베이스라는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홈베이스라는 의미가 사물함 공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근래에 학점 제형 공간 조성에서 참여한 학교들은 많은 경우 학년별로 홈베이스 공간에 복합 생활 공간으로, 그러니까 소파도 두고 컴퓨터도 두고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 보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 생활 공간으로 학년별로 조성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공용 복합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뒤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좀 드리겠지만, 학년별로, 층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경우에 여러 학년이 쓸 수 있게 좀 대형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의 구성 유형들을 살펴보면 학교별로, 층별로 이렇게 있으면 당연하지만 공동으로 쓰는 공간들 또는 학생들의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공간들을 보통 중앙에 배치를 하고 2학년 1, 2, 3, 4, 5, 6, 7, 8반을 양끝에 두는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하는 경우가 층별로 많았었고요. 예, 그리고 위아래로 긴 학교들의 경우에는 층별로 중간층에 홈베이스, 공용교실이나 선생님들께서 상담하는 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이 3층, 5층인 경우에 4층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는 3학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다가 집중적으로 또 배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은 특히 오래된 건물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건물들이 여러 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는 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로 모여져 있는 공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는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엔 학생들이 1층은 기본적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1층 공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물함의 공간, 신발장의 공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짓습니다. 학년별 홈베이스에다가 사물함을 두게 되면은 복도 공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복도 공간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을 배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사물함을 복도에 배치할 경우는 홈베이스를 복합생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발장을 바깥으로 1층으로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신발장을 1층으로 빼는데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1층에 신발장을 뺄 경우에 등하교 시간 등등의 약간 밀집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아서 사물함에다가 신발장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좀 발냄새가 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홈룸 복도에다가 좀 놓기도 하고요. 학교별 상황에 맞춰서 신발장을 좀 조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공간 분할 교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공간 분할 교실을 만들 때는 공간 분할 교실들을 만들 때는 실제로 폴딩 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분할하는 것 이외에도 신경 써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명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냉난방기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문 앞에 있는 사인 같은 경우도 201-1, 201-2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앞뒤에 공간들의 사인도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칠판 같은 경우도 앞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간을 나눴을 땐 뒤에 교실도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칠판이나 아니면 빔 프로젝터 등도 그 2배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간 분할 가능 교실 같은 경우에 많이들 조성하시지만 애초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상당히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든다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 대규모, 그러니까 교실 2칸 이상의 규모로 다목적 강의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만들 때보다 코로나 상황이 닥침에 따라서 최근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규모 강의실이나 중규모 강의실, 특히나 활용도가 예상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규모 강의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앞서 많이 있었고요. 블렌디드가 섞인다는 의미일 텐데요. 학교에서 블렌디드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에 이론과 모둠을 블렌디드했다라는 의미로 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블렌디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들에서는 앞서 그 공간 조성을 했던 학교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좀 빨리 했습니다. 앞서서 유형을 제 19개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아주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학교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게 전자칠판을 할 건지 빔 프로젝터를 하실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교과별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십니다. 전자칠판을 하실 경우에 온라인 수업을 하시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성을 하시게 되면 옆에 칠판 공간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공간의 전면적인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전자칠판이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빔 프로젝터를 선호하시는 학교나 선생님들도 또 많이 계시고요.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가 렌즈 교환이 아니면 고장이 잘 나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규모 다목적 교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교들에서 이렇게 기존의 시청각실이 극장 모형이었다고 하면 평평한 공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대형 다목적 교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목적 교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복합 공간을 좀 조성합니다. 그래서 마룻바닥 교실처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앞뒤 분할, 폴딩 도어로 공간을 분할하는 경우에 이렇게 앞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칠판이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 분할 등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둠 교실들 같은 경우에 모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방 칠판 교실들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벽면에서 문제도 풀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수학 선생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학교에 방문해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실, 블렌디드 교실이라고 하는 교실들은 주로 책상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집 모양을 두기도 하고요. 사다리꼴 모양이나 물결 모양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책상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들은 좀 학생들 손에 와닿는 단순한 데서 좀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 능주고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는 책상이 아주 큽니다. 별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요즘에 책도 여러 개 펼쳐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상이 큰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자료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실들이 있었고요. 학교 현황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 태블릿을 쓸 수 있는 교실이고, 왼쪽은 노트북 연결할 수 있는 교실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태블릿은 활용도는 높지만 노트북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선생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공간 조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과학실을 좀 이제 융합적으로 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시간상 조금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교실을 조성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용도로 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극장 교실을 만드시는 학교들도 많았는데요. 사회과에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과, 외국어과에서 이렇게 그 무대 교실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즘에 온라인 공간들이 학교 조성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학교들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 교실에 그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와 뭐 그 화면 그리고 컴퓨터 등을 세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교실이 일반 오프라인 수업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업이 좀 적은 교실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파손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운영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는 있었는데 공간의 어떤 복합적인 활용도를 생각하면 또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교실들을 활용한 사례들이고요. 또는 별도의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드는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작은 공간에다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온라인 수업 외에는 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온라인 수업 공간 앞뒤에 소규모 회의실로 쓰거나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를 조금 고려하시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공간을 조성한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넓은 공간들을 홀을 조성을 하고 와이파이를 좀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벽면에다가는 이렇게 폐쇄형이라든지 아니면 오픈형으로 작은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흩어져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여서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혹은 3분의 1 사이즈의 작은 교실들을 많이 만드는 학교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세미나실을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층별로 학년별 홈베이스의 사례인데요. 학년별 홈베이스를 만드실 때 이렇게 검색대를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밑에 보면 언젠가는 이 홈베이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홈베이스에 수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홈베이스에 이렇게 사물함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아넣는 공간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복도에다가 사물함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층에 건물 1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아까 배치했던 사례들이고요. 예, 이것도 복도에다가 사물함을 만드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폴딩 도어를 활용해서 교실들을 조성한 사례들입니다. 학생 자치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광사 휴게실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회의하시는 용도로도 좋고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등이 활성화가 되면서 외부 강사분들이 학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강사분들이 머무실 공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교광사 휴게실을 만들면 외부 강사분들도 좀 쉬시거나 이렇게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공간들을 재구조해서 교무실이나 아니면 학생들 동선이 편한 공간에 작은 상담실 공간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도 사물함, 이 복도에다 사물함을 설치하면 장점은 홈베이스 공간들의 사물함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홈베이스 공간들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도 폭이 좁거나 학교 여건상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1층에 신발장을 두는 사진들이었고요. 예, 앞서 사물함을 특정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경우엔 복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붙박이 의자나 의자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복도에다가 이렇게 작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켓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 안에 이렇게 큰 대형 홈베이스를 만들기보다 작은 모여 있을 수 있는 작은 포켓 같은 공간들을 다수 조성을 하겠다라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홈베이스를 크게 하나 만들면은 일부 선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목소리 크고 힘센 아이들이 그 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 학점제의 취지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흩어져 있을 경우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보다는 좀 학년별이든 이렇게 좀 홈베이스 공간들을 밀집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복도 공간들을 활용하는 혹은 계단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사실 계단에 있는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 등의 제한이 많아서 개발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책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층 로비 공간들에 카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소규모 공간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선생님들께서 그 파일을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은데 프린트할 공간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프린트 공간들을 여러 곳곳에다 이렇게 프린트 가능 공간들을 조성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학교 환경 조성을 할 때 사실 선생님들께서 건축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많을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이제 장학사님들과도 의논해 가시면서 차분하게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